시장에 돈이 풀리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돈은 풀리고 있는데 금리는 오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이상한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시장이 보내고 있는 위기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RP 매입으로 단기 자금을 수조 원 규모로 공급했고, 3년 만에 처음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직접 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연달아 투여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몇 달 전 2% 후반에서 3% 초반을 오가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금은 3% 중반까지 뛰어올랐거든요. 해열제를 먹었는데 체온이 더 오른 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장기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반드시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장기 금리는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 글로벌 금리 환경, 그리고 시장이 느끼는 위험 수준이 함께 작용해 결정됩니다. 최근처럼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공급 부담만으로도 장기 금리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반복적으로 개입에 나선다는 신호를 주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가 보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부동산 PF 시장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현재 부실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2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면 단순히 건설 현장 몇 곳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나아가 시중은행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이걸 전혀 다르게 읽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서 버텨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번 낙제점을 받아도 졸업장을 주는 학교가 있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리 없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수익성 없는 사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자금 지원 덕분에 연명하고 있고, 금융사들은 위험한 투자를 해도 결국 구제받을 거라는 기대를 품게 되죠. 이런 분위기가 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어요. 외국 자본의 시선은 더 냉정합니다. 그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 정도로 급하게 돈을 쏟아붓는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한국 채권을 사려면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붙는 추가 위험 비용이죠.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지붕 수리는 안 하고 바닥에 대야만 늘려놓는 집처럼 보이는 겁니다. 언제 천장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이 불안이 금리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미국이나 독일보다 한국 국채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2022년 둔촌주공 사태를 꼽습니다. 12,000세대 규모의 초대형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섰을 때, 원래대로라면 손실을 확정하고 책임자는 책임지는 구조조정이 이뤄졌어야 했어요. 시장이 스스로 정화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정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이 프로젝트를 살려냈어요. 그 순간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규모가 크면 망하지 않는다. 건설사든 금융사든 일단 덩치를 키워서 사고를 치면 정부가 수습해준다는 학습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그 이후로 사업 타당성보다 규모 키우기 경쟁이 벌어졌고, 부실 PF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3년 전에 잘라냈어야 할 가지 하나가 지금은 나무 전체를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은 기억력이 빠릅니다. 한번 살려주면 다음에도 살려줄 거라고 믿게 되죠. 정책 당국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봐야 합니다.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든요. 가계대출과 부동산 PF를 합친 금액이 전체 민간 신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한쪽 바퀴만 굴러가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셈인데, 그 바퀴가 멈추면 자전거 전체가 넘어지니까 어떻게든 굴리려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1990년대 스웨덴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은행들이 휘청거렸을 때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부실 자산을 시장 가격에 사들이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3, 4년 만에 금융 시스템이 정상화됐고 정리기관은 오히려 일부 수익을 내고 문을 닫았어요. 2008년 미국도 리먼 사태 이후 대규모 정리 프로그램으로 부실을 터냈죠. 공통점은 문제를 숨기지 않고 빨리 드러내서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해외 이야기일 뿐 한국이 지금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거나 곧 도입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비슷한 수렁에 빠졌던 나라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죠. 중요한 건 방법론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부실을 덮어두면 썩어 들어가고 빨리 드러내면 아프지만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리 급등은 위기의 본편이 아닙니다. 예고편이에요. 진짜 문제가 터지면 신호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챙겨봐야 할 핵심 지표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호를 봐야 할까요? 먼저 시장이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건 위험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보기 시작하면 외국 자본이 조용히 발을 빼고 있다는 의미예요. 현재 4,300억 달러 수준인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방어 여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내부 체력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취약 금융권에서 PF 연체율이 1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시스템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눈치가 빠른 똑똑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매달 수조 원씩 팔아치우고 있다면 이미 행동으로 판단을 끝냈다는 뜻이에요. 정보력 있는 돈이 먼저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 신호들이 동시에 악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미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 자산을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방어를 생각해야 할 때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평균 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 자본 비율을 2028년까지 20%로 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남의 돈 95%로 사업하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건데 이 개혁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런 신호들이 모든 걸 완벽히 알려주진 않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 없이 걷는 것과 불빛을 들고 걷는 건 완전히 다르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땅이 드러납니다. 무너진 곳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헐값에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이 지표들을 눈여겨보세요. 2026년 흔들리는 시장에서 휩쓸리는 사람이 아닌 기회를 골라 잡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